프로유튜브입니다. 가끔 TV에서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단 장면을 보면 진단명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단명이 변하는 경우들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증상의 중심 증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증적인 방식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 병원에서 임상심리검사를 3번 받았습니다. 각 의사들은 저에게 다른 진단을 내렸고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조현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는 확실히 조현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의 우울증과 불안증을 느끼고 있으며 대인기피증과 비슷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15분 정도 면담한 의사는 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약을 복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병을 의심하게 되었고 계속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일을 멈추게 되었고 그 결과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따라 스스로 증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생각이 많아져서 내 정신병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사는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며 약을 복용하라고 권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조현병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임상심리검사 결과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후 약 3, 4년 후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조현정동장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가 조현병인지 물어보니 의사는 소견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반발하니 의사보다 더 잘 아냐는 듯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소견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본인이 상담 때문에 정신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어놓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저를 병이라고 하니 그 병에 집착해서 저 스스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도 잘 못하게 되어 병원 가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정신병원을 가서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현병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지만 30분밖에 면담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약은 끊었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약을 복용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닌 병원에서 조현병 약만 줘서 복용했었는데 증상에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진단을 합니다. DSM-4의 다축 진단 체계에서 5로 넘어오면서 스펙트럼 진단 체계가 되었는데 DSM-5가 처음 나왔을 때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5가 잘 안 맞다고 4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의사의 임상해석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물론 전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임상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진단명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전형성 우울증에서 조현정동장애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변해가는 경우가 제 임상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진단명이 너댓 개씩 되지만 정작 치료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에는 진단명이 나오는 것을 일종의 심리 검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MBTI 검사처럼 생각하는 경우죠. 이게 나의 숨겨진 모습이었구나. 라고 기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단이 한 번에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치료는 의외로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치료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죠. 정신의학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증상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증상의 예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개인차들이 존재합니다. 증상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응법으로 설명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면담한다고 해도 진단 범주에 있는 행동으로 진단하게 된다면 진단명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면 계속 변하는 경우와도 같죠.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 양식이 달라질 때 검사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질문자분의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담사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증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은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경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신경증 발병을 촉진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의 말에 몰두를 한 것은 치료 과정에서 긍정전이가 작동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권위자의 말은 최면술사의 말과도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증상으로 간주해서 병에 끼워 맞춰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골치 아프게도 이것의 결과가 현실의 좌절입니다. 자기 증상이 불치병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단약했을 때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생각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상이 활용하는 에너지와 우리 자아가 활용하는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눌러둔다는 것은 자아를 마취해둔다는 것과 같은 거죠. 얌전해졌다는 것이 치료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아무래도 해부학적 관점이 우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가 대리언 리더는 여기에 대해서 자아를 마취하는 것이 치료로 착각되기 시작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증과 같은 정신병에서도 치료되던 때에 회복망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더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임상심리검사하고도 전문가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어의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경증이 진행되면서 자아 효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에도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담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자아 발달이 일어나긴 합니다. 자아가 그만큼 발달하면서 기존의 정신질환과 맞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와 증상은 그 에너지가 같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약해지면 병도 약해집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병도 힘이 세집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 상담으로 자아 기능을 살려놓으면 약으로 그 효과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조현병 약에서 차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약에 내성이 생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이 들어가서 정신작용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당장 느껴지는 불안감만 어느 정도 낮춰준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내성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의존하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에 이것을 비유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분석 현장에서 진단명이 자꾸 바뀐다거나 약물 문제로 불만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졸리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약물 위주로 치료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아와 리비도 발달의 관계에 개입해서 새로운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도 똑같습니다. 정신작용에 개입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도 정신의학 출신이니까 충분히 약을 쓸 수 있었지만 정신분석을 하면서 약하고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고 쓰는 게 더 문제였으니까요. 프로이트는 그걸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프로이트도 코카인 등의 약물을 써보고 하다가 그것이 어떤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고 마르호프라는 친구에게 코카인 처방했다가 심해지는 바람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약 처방은 브로이어가 했다고 해도 프로이트도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올바르게 진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들끼리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되겠죠. 의사 개인의 임상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신경증, 즉 정신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신경증의 전략은 당사자의 메타인지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정신분석을 비판할 때도 분석가의 역량 따라서 임상 다루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의 진단은 정신의학처럼 행동에 대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합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진단에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